커피 한 잔에 여유. 책 읽어주는 여자 다운 하라입니다. 시원스럽게 비가 내린 날입니다. 뜨거웠던 무더위가 살짝 비껴나는 듯합니다. 추천자님들은 악마의 달콤한 유혹에 인생을 걸어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과연 그 악마의 유혹은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한밤중 호숫가 별장에서 불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진 의문의 육상 선수 타란툴라. 그는 악마의 실험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탄생한 괴물 같은 존재였다. 끔찍한 실험이 벌어졌던 창고로 벗어난 타란툴라는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흉기, 히가시노 게이코 지음, 민경우 공김, 출판사 RH 코리아. 마지막 회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스페 반도라는 지명을 들은 적 있어? 파제로를 운전하던 유즈키가 과시마 시내에 들어서자 말을 꺼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가스페? 아니, 몰라. 사요코는 조조적에서 고개를 젓는다. 그녀도 지금까지 남편이 말문을 열기를 묵묵히 기다린 듯 자진이 먼저 묻지는 않았다. 가스페는 대지의 끝이라는 뜻이래. 캐나다 캡베주 동쪽 끝에 있는 반도야. 간 적 있어? 아, 유스케는 대답했다. 몇 번? 좋은데요? 아주 좋아. 북쪽에는 세인트 로렌스강, 프랑스어로는 생로랭이라는 큰 강이 흘러. 강이라기보다 바다라는 편이 낫겠지. 동해를 연상시키는 큰 파도가 언제나 해안을 두드리지. 사실 그 강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 도로를 끼고 강 반대편으로 절벽인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암벽이 드러나 있어. 도로 끝에는 예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거대한 바위가 군데군데 굴러다니고 있지. 사람도 살아? 물론이지. 그런 절벽과 강을 끼고 계속 달리면 수십 킬로미터쯤에 작은 마을이 나타나.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전통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살고 있지. 마치 가재로 만든 집처럼 알록달록 귀여운 집들이 들어서 있어. 가보고 싶네. 아, 그래. 언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을 유스케는 다시 삼켰다. 반도의 가장 끝에 페르세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근처가 제일 유명한 관광지야. 그래봐야 1차선 도로 양쪽에 모텔이나 레스토랑, 선물 가게가 모여있는 정도지. 명물은 페르세 바위인데 별것 아니야. 가운데 구멍 뚫린 바위가 바다에 불쑥 솟아올라 있는 것뿐이야. 썰물 때 그 바위로 건너가는 게 관광객들의 가장 큰 재미지. 당신도 건너갔어? 건넜어. 쉬는 날에. 쉬는 날? 트레이닝이나 실험이 없는 날. 실험? 유스케는 차의 속력을 더욱 높였다. 사유코의 친정은 요코하마에 있다. 마을이나 거리 대부분은 해안가를 따라 흩어져 있어. 내륙은 깊은 숲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산속에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것 아니야. 반도를 가로지르는 길이 두 개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드물긴 하지만 마을이 있어. 무국적 애니메이션의 무대가 될 법한 환상적인 마을이지. 여기 마치 박물관 같은 고색 창연한 곳이야.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난 곳에도 사람이 사는 데가 있어.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이. 유스케는 정면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내가 그곳에 간 것은 대학교 4학년 여름이었어. 일본 허들 종목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아무래도 세계 무대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초조감에 애를 태우고 있었어.
바로 그때 샌도 고래놀이에게 제의를 받았어. 약을 사용해보지 않겠느냐고. 약이라니? 그럼 도핑이야. 유스케는 일부러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유니버시아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샌도가 유스케를 찾아와 자네 능력을 세계에서 통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건넸다. 도핑을 말하는 거구나. 유스케는 곧 깨달았다. 샌도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은 이미 몇 번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전 유니버시아드에서 외국 선수들과의 격차를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느꼈다. 녀석들은 도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강한 거다. 나도 같은 짓을 하면 놈들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하게. 그렇게 말하고 샌도가 유스케에게 건넨 명함에는 캐나다 퀘벡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반드시 자네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네. 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열린 일본 전국대회에서 유스케는 참패라고 해도 좋을 결과를 얻었다. 외부적으로는 슬럼프였지만 일부에서 수군대듯 재능에 한계일 수 있었다. 유스케는 샌도에게 편지를 썼다. 그것이 끝없이 빠져드는 늪의 첫 발을 들어놓은 일이었다. 숙박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일단 1개월 일정으로 자기에게 오라는 답장이 왔다. 유스케는 깊이 고민한 끝에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캐나다로 건너갔다. 대학 육성부에서는 잠시 쉬겠다고 얘기했다. 샌도가 아닌 남자 둘이 토론토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다. 놀랍게도 버스에는 이미 5명의 젊은이가 타고 있었다. 모두 스포츠 선수인 듯 단단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결코 인류가 되지 못할 선수이겠거니 혼자 상상했다. 그리고 내내 버스 안에서 흔들며 갔다. 두 남자가 교대로 운전을 했는데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때문에 멈추는 것 빼고는 계속 달리기만 했다. 그런데도 꼬박 이틀 가까이 걸렸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깊은 숲속에 지어진 거대하고 흰 건물 앞이었다. 잘 왔네. 유스케의 얼굴을 본 샌도는 기뻐하며 말했다. 여기까지 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버스로 함께 온 일행들은 다른 곳으로 안내됐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다. 그들은 자네와 달리 지금부터 여기서 생활할 거야. 엄중한 관리 아래 초인적인 육체를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글쎄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 목표를 달성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네. 몇 개월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말하고 샌드는 씩 웃었다. 오래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니네. 우리에게 관리를 받는다고 무조건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지. 그것을 자네가 증명했으면 하네. 제가요? 우선 자네 능력을 검사해보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도 매뉴얼을 작성하거든. 그 매뉴얼에 따라 훈련한 다음 다시 체크하고 매뉴얼을 조금씩 조정하네. 그 과정을 반복해서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매뉴얼 활용 방법을 자네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1개월의 스케줄이라네. 그 매뉴얼이라는 건 물론 도핑 매뉴얼이지. 샌도는 시원스레 대답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신체 개조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와 개인적으로 훈련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1개월마다 샌도에게 보고하면 그에 맞는 지시를 다지 내려주는 방식이었다. 샌도는 이런 맞춤식 시스템 확립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었다. 1개월 동안의 트레이닝에 약만 있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견뎠어.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때는 무척 심각했어.
알컥하다. 사요코는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 샌도의 지도를 받는 게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다른 동료 4명이 있었지.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했어. 샌도가 보내는 약물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야. 약은 특수한 경로로 우선 동료 중 하나에게 배달됐어. 그게 바로 오가사와라 아키라였다. 그가 샌도와 가장 오래 교류했고 연구 성과를 가장 잘 활용한 선수였다. 유스케 일행은 그의 거처에 모여 자신의 약과 처방전을 받았다. 얼마 후 곧 5명 사이에 동료식이 생겼고 개인적으로 어울리기도 했다. 같은 육상 선수였던 니와 주니아는 더욱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게 됐다. 그때까지 국내에서조차 거의 톱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게 됐으니까. 샌도의 연구가 무엇보다 대단했던 건 우리 중 누구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하늘로 솟아오를 듯 기뻐했어. 그러나 정신을 차릴 순간이 찾아왔다. 도핑의 악영향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증상은 제일 먼저 오가사와라 아키라의 몸에서 일어났다. 자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그는 유스케 일행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그건 악마의 약이라고. 세계 스포츠계에서 도핑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유스케 일행은 모두 은퇴를 결의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경우 자신들의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두려웠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얻었다는 계산도 있었다. 샌도와의 관계를 끊고 얼마 안 잊어서 캐나다 가스페 연구소도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로써 모든 각오가 청산됐구나 생각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더러운 각오가 폭류될 위기를 맞았다. 오가사와라 아키라의 자살이었다. 그의 유서를 계기로 일본 체육회와 JOC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유스케 일행은 오가사와라를 제외한 4명이 모여 대책을 강구했다. 샌도에게서 자신의 자료가 나오면 과거의 영광은 물론 현재의 쥐도 잃을 위험이 있었다. 그의 집에 숨어들어가 자료를 훔쳐내자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 고통스럽고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다. 샌도에게 들킨 것도 계산착오였고 그를 죽인 것도 자료를 찾지 못하고 저택에 불을 지른 것도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오산은 그 여자의 존재였다. 그녀가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유스케 일행을 죽이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는 확증이 있어. 그래서 사요코를 도피시켜야만 했어. 그 여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으니까. 사요코는 남편 얘기를 말없이 듣기만 했다. 아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믿었던 남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용해를 얻은 것도 그렇고 직접은 아니지만 샌도 고래놀이를 죽이는데 관여했다는 것도 그녀를 틀림없이 절망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사실은 계속 숨길 작정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적당히 둘러댄다고 당신이 납득할 것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사요코는 생각에 잠긴 모양이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유스케는 홀가분했다. 누구에게나 사요코가 입을 열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어. 좋지만은 않은 과거. 그 과거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혼 소속을 밟자. 이혼이라니 그런 거 난 전혀 생각하지 않아. 사요코는 딱 잘라 말했다. 저기 경찰서에 가자. 살인사건에 관여한 이상 죗값을 치러야겠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무거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 언제까지나 기다릴 테니까.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유스키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혹시 정말로 그녀가 기다려준다면 경찰에 줄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스키는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사요코를 전과자의 아내로 만드는 것이 정말 현명한 처사일까? 물론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이지만 사요코를 고생시키는 게 분명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여보, 내가 말한 대로 해. 사요코가 다시 한번 말했다. 알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 할게. 일단 유스케는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정말 경찰에 알릴 거지? 응, 하지만 그건 내일 일이야. 내일? 왜? 그때까지 할 일이 있어.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과 의논해야 한다고? 맞아. 동료 하나가 남아있거든. 유스케는 사쿠라 슈코라는 이름만은 밝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 그건 말할 수 없어. 유스케는 더 이상 사요코가 따지는 걸 막기 위해 일부러 단호한 표정을 짓고 그녀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요코하마의 처가 앞에서 그녀를 내려줬다. 내일 연락할게. 차를 돌리면서 유스케가 말했다. 그러나 사요코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동료에게 갈 거야. 약속했거든. 그 사람한테도 자수를 권할 거지? 그녀는 예리한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봤다. 유스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물론 그럴 생각이야. 얘기 끝나면 곧장 데리러 와. 나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러지 마. 괜찮아. 내일 데리러 올게. 정말? 정말이야. 빨리 집에 들어가. 좀 쌀쌀하네. 그래도 사요코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유스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다. 여보. 그녀는 운전석 창을 통해 불렀다. 정말로 데리러 올 거지? 날 믿어. 유스케는 그러겠다고 하며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룸밀러에 사요코의 불안한 얼굴이 비쳤다. 그래, 다음에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거울 속 아내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자정 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기치조지에 사는 여성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자에게 해를 당했다는 정보가 세이조 서수사본부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손발이 단단히 묶인 데다 제가까지 물린 상태여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등으로 계속 벽을 두드렸던 모양인데 옆집 사람이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이 시간에서야 신고가 된 것이다. 이쪽에나마 합동수사에 참여하고 있던 시토는 임시 숙직실 대신 유도장에 누워있다가 내기식에서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피해자 이름은 스즈키 미에코, 미나미주의 그린 하이츠라는 원룸 맨션에 사는 26세 회사원. 스즈키의 증언에 따르면 침입자가 그 여자인 건 틀림없는 것 같다. 고데라 경부는 힘차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범인의 목적은 이전에 그곳에 살던 히우라 유스케다. 범인이 맨션을 나간 게 9시 조금 전이니까 이미 히우라한테 갔을지도 몰라. 우리도 곧 가야죠? 내기씨가 제안했다. 이미 4명이 출동했네. 미나카소에 연락해 형사를 붙였지. 그 전에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이 상황을 보러 갔는데 경부가 제 말을 끝내지 않았을 때 책상에 전화벨이 울렸다. 경부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다. 뭐라고? 어디로 가는 건가? 좋아. 알았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전화를 끄는 고데라 경부는 심각한 얼굴로 일동을 둘러봤다. 휴일아의 집은 텅 비었다는군. 현관도 잠겨있지 않고. 범인에게 당한 후란 겁니까? 세수소의 형사가 물었다.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건처럼 사체가 있어야지. 실내가 흐트러져 있지도 않고 히우라의 차도 없다고 하네. 도망친 걸 수도 있겠네요. 치토가 말했다. 안조와 니아가 살해되니 자신도 위험하다고 느꼈겠지. 다만 현관을 잠그지 않았다는 게 걸리네요. 서두르다 보면 잊을 수도 있지. 네기시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치토가 수긍할 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관례대로 고데라가 받고 두세 마디 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히우라가 도망친 것은 아무래도 확실한 것 같군. 예? 치토가 물었다. 기치조지의 맨션을 관리하는 부동산 직원의 얘기에 따르면 치즈키 미에코의 증언대로 8시 30분쯤에 그녀로부터 전 입주민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는군. 그리고 조금 있다 이번에는 히우라가 전화를 걸어서 거꾸로 현재 사는 입주민에 대해 물었다는 거야. 일동이 출렁거렸다. 왜 그런 문의를? 네기시가 물었다. 아마 히우라 자신도 범인의 행동을 생각했겠지. 범인이 자신이 이사한 곳을 알려면 당연히 전 맨션에 갈 것이다.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입주민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던 거겠지.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 누군가 자신의 주소를 알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범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거야. 역시 그래서 도망쳤군요. 네기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현관까지 잠그는 걸 잊어버렸군. 시간으로 봐서 범인은 이미 히우라의 집을 다녀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갔을까요? 시토의 의견에 고데라 경부는 맞듣지 않은 표정으로 끄덕였다. 아마 그랬겠지? 그래도 일단 오늘 밤은 잠복해보지. 경부는 새 형사에게 현지 형사와 함께 잠복과 주변 탐문을 하도록 명령했다. 기치조지의 맨션에서 범인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실내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제주서의 형사가 말했다. 만약 범인이 히우라 집에 들른 후라면 왜 이번에는 방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러네. 고데라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랬을까? 히우라가 도망쳤다는 걸 알았을지 모르죠. 치토가 말했다. 그런 흔적이 방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히우라가 간 곳을 알아내는 게 선결 과제야. 고데라 경부는 부하 하나에게 눈짓을 냈다. 오늘 저녁 히우라의 집에 갔었다고 했지? 예, 현역 시절에 니아와 가깝게 지냈다고 해서요. 니아가 도핑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같은 부류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중년의 고참 형사는 분한 듯 고개를 숙였다. 니아와 관련된 스포츠 인사만 100명이 넘어 그 전원에게 미행을 붙이는 건 어렵지. 그러니 신경 쓰지 말게. 그보다 그때 히우라의 상태를 말해보게. 겁먹거나 이상할 정도로 흥분했거나 하지 않았나? 심각한 표정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야 지인의 죽음 때문이라고 해석했죠. 아내는 어땠나? 형사가 와서 불안해하긴 했지만 도망칠 준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임신 중이라. 임신 중이라? 남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눈치를 챈 것 같았나? 고데라 경부는 주먹을 입에 대고 한숨을 내쉰 뒤 네기씨를 지목하며 말했다. 히우라 부인의 친정을 조사하게. 그리고 히우라의 본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강화해서 히우라의 차를 수배하게. 이런 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꼴이군. 고데라는 손가락을 튕겼다. 오전 0시 48분. 유스케는 다마강 옆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슴푸레한 길을 걸어서 철조망이 둘러쳐진 공원 옆으로 나왔다. 이곳이 쇼코가 지정한 장소였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그리 큰 공원은 아니었다. 작은 연못과 분수가 있고 그 주위를 에워싸듯 잔디가 심어져 있다.
그 바깥쪽에는 화단이 꾸며져 있다. 한밤중이라 그런지 분수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유숙회는 연문 옆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인적은 전혀 없었다. 젊은 남녀가 오기에는 너무 트인 공간인 듯했다. 그보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어디선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금세 가까워졌다. 순식간에 멈췄다. 유숙회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가 오고 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칼을 잡았다. 동시에 옆 벤치 뒤로 몸을 숨겼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아름다운 윤기 마지막 기였습니다. 유즈키와 슈쿠는 타란툴라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악마의 유혹으로 망가진 인생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소설의 제목처럼 이 아름다운 윤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녀가 4명의 우발적인 공모살인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서 복수를 펼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사투가 계속되며 긴장감은 가파르게 차오르는 소설인 듯합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는 스포츠의 운동선수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자행되는 도핑을 소설의 모티브로 삼으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의 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소중한 시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새로운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